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가 개강을 한 지 벌써 이제 5주차가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는 얼굴도 뵙지 못하고 그냥 영상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5주차부터는 우리가 정신건강에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4주차까지 정신건강의 의미와 어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과 또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논할 때에 사람이 타고난 근본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 요인이라든가 어떤 심리학적 요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너무 학교 와서 공부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입학하셔가지고 대학 생활을 즐겁게 영위하고 싶으신데 코로나라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환경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성격에도 그렇고 이런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적 요인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될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족.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엄한 부모님, 혹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혹은 형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아들이 귀한 집에 딸이 되게 많고,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학교와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학교와 직장이죠. 학교와 직장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업무, 과업들, 또 인간관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전부 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사이버상으로밖에 인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여러분들은 또 이제 새내기시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여서 굉장히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 의지와 관계없는 아니면은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차가 그 배차 간격이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곳이다.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사회적 문제죠. 네 번째는 사이버 환경이에요. 우리가 물론 연예인은 아니지만 요즘에 사이버를 다들 밀접하게 관계를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면대면 얼굴을 맞대고 맺는 인간관계와 사이버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조금 다르죠. 또한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에서 댓글 이력을 알림 기능이 나왔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마지막은 종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동안에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질환 혹은 심리적인 요인, 기가 약해서 그래, 애가 산만해서 그래, 이런 것들을만 논의를 했는데 이건 못지않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숙제를 해오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 친구는 숙제를 안 해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만 되면은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중고등학교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아는 분의 가정에 생긴 일이에요. PC가 한 대밖에 없는데 둘 다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또 사회 제도 및 문화 이런 것들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인데 외국은 일부 다처제의 가정도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것들, 사회 제도와 문화와의 관계, 아들 노래를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네, 한국의 전통이죠. 외국에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없대요.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있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 혹은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을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문화와의 관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문화와의 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관계에서 이 상황에 맞게 우리는 움직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고 싶고 또 여러분이 꿈꿨던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만나서 면대면으로 친밀감을 쌓고 싶고 라포를 형성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네, 우리는 안 되지만 어떡해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적응해서 여러분들은 사이버로 수업을 듣고 계시고 저도 이렇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경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아들, 장남 이 어떤 한국말의 독특한 문화인 거잖아요. 뭐 요즘에는 꼭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정권이 제일 많잖아요. 이런 문화에 살게 되면은 이런 문화에 살게 된 여성분들은 장남에게 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 이것들이 바로 개인 환경적 요소의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싶어도 다 공부를 뭐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또 환경에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화의 과정은 어떠한 행동을 배우는 거죠. 가령 아이가 어릴 때는 울기만 하면은 엄마가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셨어요. 울면은 젖을 주시고 또 뭐 울면은 기저귀가 젖었나 확인해 주시고 이랬는데 이제 여러분들 운다고 부모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집단 내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막 때려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는 질서가 있고 또 예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때려치고 나오고 싶어도 우리는 거기서 일일이 순응해야 되고 또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그렇게 사회생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들 뭐 조별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금은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조별과제가 있는 아마 그런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그 조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맞춰야죠. 그쵸? 함께 가는 거니까 이런 태도 발전들 또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별과제를 하면 누군가는 PPT를 만들 것이고 누군가는 앞에 가서 또 발표를 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의 역할을 수용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감정적 욕구를 만족하는 방법.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주겠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부모님이라던가 혹은 뭐 형제들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네, 못된 딸이라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요구만 계속 내 욕구만 분출해서 이게 타협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동기부여의 훈련입니다. 이거는 약간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대학 가서 나는 이것을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들이 있죠. 나는 여러분들 사회복지학부에 왜 오셨는지요? 아마 분명히 다 어떠한 동기부여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거치면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 때는 막 울고 떼쓰고 가끔 마트에 가면은 뭐 원하는 거를 사달라고 왜 들어 눕는 친구들 보면 있잖아요. 이랬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사회화가 되어서 조직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 첫 번째 단위로 가족을 볼 거예요. 가족은 하나의 체계적 집단으로 심리사회적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감사하게도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은 행복한 거죠.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뭐 그닥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으로 체계적 집단을 속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가족이란 사회가 심리사회적인 가장 기본 단위는 거예요. 기본 단위. 그런데 이 가족은 처음에는 부부로 시작을 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들이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그 사회 구성원, 그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부부였지만 부부와 그들의 자녀 이렇게 저는 3남매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부와 그들의 자녀 셋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제가 위로 오빠만 두 분이 계시고 막내인데 이렇게 이제 둘에서 셋에서 넷에서 다섯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기본 사회 집단이 되는 거고요. 애정적 혈연 집단. 우리는 피로 맺어진 집단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뭐 집안에서는 형제끼리 막 티각태각 싸워도 밖에 나가서 누가 내 형제를 괴롭히면은 뭐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애정적 혈연 집단이고 같은 장소에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나고 또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살거나 집을 떠나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 단위가 생겼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가족은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왜 질병에 걸릴 때 가족력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긴 어떤 이름이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야기되기도 하고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우리 집이 뭐 환기가 안 되고 그러는 집이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호흡기가 안 좋겠죠. 이런 것들. 또 가족만의 문화 집단, 인간 발달의 근원 집단, 사회제도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가정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본인이 설거지를 한다는 규칙이 있는 집도 있어요. 또 어느 집은 우리는 통금 시간이 12시까지야. 이런 집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아빠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냉장고 문을 열지를 않아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한데 탄산음료는 절대 먹지 않는 집도 있고요. 또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은 이제 아들만 셋인 집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 1학년, 뭐 3학년, 6학년 막 이렇게 있는 집인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1시간 이상씩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어떤 이런 뭐 규칙이 있는 집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인간 발달의 어떤 근원 집단이고 가족이 있는 이건 역시 사회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은 양육과 사회화를 동시에 하는 거죠. 일단은 자녀를 낳아서 나만 놓고 끝이 아니라 이 자녀를 또 잘 길러내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의 기능이 제가 어릴 때는 가족의 어떤 종류를 배울 때에 그냥 뭐 확대 가족, 핵가족 요거만 배웠는데 이제는 가족의 종류가 달라졌죠. 뭐 동거 가족, 재혼 가족, 혹은 뭐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다문화 가족 뭐 이런 것들 요즘은 특히 뭐 동성애 가족까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은 이렇게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화목한 가정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고 이제 거기에서 예의 범절을 배우면서 밑에 있는 자녀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럼 당연히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가 않겠죠. 개인 정신 건강에 바로 이 가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 나요.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안 해주세요. 굶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네, 본의 아니게 또 저희 집안에 내력이 다 나오게 되네요. 지금은 수많은 형태의 가족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 강의 시작을 할 때에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은 뭐 한부모 가족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거나 엄마가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아빠의 역할 혹은 엄마의 역할을 잘 보고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무슨 뭐 재혼 가족 이러면은 각각의 부부에게서 데려온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재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낳은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러면 또 이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네, 저희 이제 학교 동기가 어린이집 원장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인데 다문화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말도 굉장히 느리대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한국은 거의 이제 어머니가 다문화인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인인 경우가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한국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또한 한국의 어떤 문화, 그 양육 방식을 엄마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생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 다 연결고리, 쇠사슬 같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 배우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다 영향을 미치고 또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원활히 한다던가 혹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맺는다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거죠. 그냥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가와만사성 가정이 편안해야지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괜히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에 봤더니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 관계의 질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면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배우자 자체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부부끼리 많이 양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보면 이러잖아요. 정말로 부부끼리 잘 협력이 되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네, 교회 와도 보면 정말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고 그 자녀들도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배우자 중에 한쪽이 뭐 외도를 해서 가족의 신경을 좀 못 쓰고 이 모든 신경이 밖에 좀 쏠리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정 결핍을 또 경험한 자녀들은 자라가지고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배우자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자녀 관계는 정신건강의 영향과 행동적, 또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기능 손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는 아빠보다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던가 아니면은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이게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남자의 역할 혹은 남편의 역할,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답습하고 잘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후일에 가면은 다른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유아기 때 혹은 뭐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돼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형제자매의 관계예요. 형제자매는 서로 정서적 지지자, 경쟁자, 의사소통 대상자, 놀이친구,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경쟁도 되죠.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들러라는 학자는 이런 형제 관계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강력한 사회화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굉장히 엄하면 형제끼리 연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형보다 더 잘하려고 동생보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도 하지만 서로 또 힘들 때는 이 형제관계가 좋은 집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3남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위로 오빠만 두 분이 계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언니 있는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동생보다도 제가 이제 막내로 커서 동생보다는 언니가 있는 큰오빠하고 작은오빠는 방을 같이 쓰면서 뭐 이성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 저도 나도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방을 같이 쓸 수 있는 언니. 그리고 좀 더 크고 나니까 언니가 있는 친구들은 막 옷도 같이 입잖아요, 언니랑. 그러니까 옷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입으니까. 이런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언니가 있는 우리 네, 친구들은 또 아이고 언니 있으면 맨날 싸워요 이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된 경우입니다. 부부가 관계의 문제로 떨어져 살게 되거나 이혼 과정에 있을 때에 가족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물론 부부 자체도 이혼이 사별 다음으로 배우자의 사별 다음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은 게 우리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혼은 남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자녀까지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별거라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많이 싸우고 다퉜겠죠. 그런 것들을 자녀가 다 보고 컸다고요. 또 이제 막상 또 이혼한대 이러면은 자녀들은 엄마든 아빠든 누구 한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둘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특히 여성분들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또 남자분들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아이 케어에, 육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 이것들 때문에 어떤 이게 아동이 어떤 그런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도 이런 경험을 봤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24시간 보육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를 봤거든요. 아이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불안한 것보다도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사람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지나칠 만큼. 아무나 보면 막 이렇게 막 안아주면 찰싹찰싹 안기고 뽀뽀해봐 그러면 막 뽀뽀해주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같이 있다가 가려고 그러면 막 울어요, 아이가. 그 버려졌던 기억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가족과 관련된 생애 주기에 전환되는 시점, 졸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독립, 여기서 적응해야 하는 문제들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이제 졸업하시고 대학에 온다 그럴 때 마냥 좋지만은 않으셨죠. 그래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표 내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만 대학에 오시게 되면은 수강 신청부터 다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네. 학교도 지금 못 가고 비대면 수업으로 하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세요. 물론 뭐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통 그런 시간들 이런 절감은 또 있지만 답답하시고 어떤 질문들을 하고 싶을 때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생애 주기가 전환되는 거.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밤에 헤어지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산다 그러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둘이 생활을 맞춰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침형 인간인 사람과 올빼미형 인간인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한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런 것도 적응을 해야 되는 정신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은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결혼도, 임신도, 출산도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생활 패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되게 예쁘죠. 예쁜데 뭐 2시간마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 그럼 2시간마다 깨서 우유를 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와 직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학교와 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8시간 근무,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9시간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보내는 거죠. 또 여러분들 학교 수업 보통 뭐 세 과목 뭐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세 과목 뭐 많으면 네 과목도 들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학교와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모의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학교는 지니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정말 그런가요? 네, 보면은 강남에 뭐 좋은데 태어나신 분들은 벌써 이미 뭐 그쪽 뭐 강남은 그냥 이렇게 국내에 있는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들기시 틀리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우리 교재에 충실하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교육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역할이 학교에 있고요. 또한 학교는 어떤 그 부모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발달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보시면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시지만 뭐 상담 교사도 있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학교에 다니는 시기는 사실 또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아마 요 시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친구에게 상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왕따라는 말이 왕따, 은따 이런 것들, 친구 관계가 좋으면 사회적 지지가 높고 왕 관계 스트레스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 친구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직장이라는 경험이 없어졌어. 직장의 유목민화.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제 먹을 누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장이 유목민이에요. 그 얘기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생 인간이 직장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시는 많이 왔어요. 평생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복을 받은 자죠. 아까도 앞전에 말씀했지만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정신건강에 치거든요. 직장을 사랑하면서 그걸 바꿔다니기는 거기에 적응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특히 지금 고용 문제, 취업 굉장히 심각하잖아.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이런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친다는 거죠. 또 돌아가더라도 이것저것 되게 힘들거든요. 업무 평가, 시험 이런 것도 또 요즘 같이 경우는 또 감원이라는 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라든가 직장 이런 거네요. 백수가 되긴 하죠. 이직, 옮기는 거, 직업 시험이 사례를 받아보는 것. 언제 잘릴지 이런 것 업무에 만족. 내지도 아니고 이걸 시키네. 잘리기 시작해야 돼. 이런 것. 또 업무에서 스트레스. 또 앞으로 기전이 없다. 직장과 관계, 또 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이기시고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막는 부모님께 한번 감사하다고 얼마나 하시겠어요. 눈치 이렇게 하시는 한번 노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학대와 방황이 나오는데요. 어린 시기부터 겪는 학대와 방황은 아동 발달과 건강한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학대가 아니라 방임이거든요. 우리가 왜 학대 그러면 뭔가를 때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꼬집고 때리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우리가 이것만 학대인지 아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방임이라고 하죠. 이 방임도 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거나 입을 것들을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가끔 우리 외시설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특정 종교, 특히 사이비 종교의 부모님이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아이가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서 기도의 힘으로만 이기겠다. 근데 그거 방임이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는 의도적으로 어떤 신체 및 도구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어디가 찢어지고 멍들고 이것만 학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너 같은 거는 낳지 말았어야 됐어.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야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저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많았죠. 응? 때려 죽일로 막 이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컸으면 어떻게 건강하겠냐는 거예요. 특히나 아동기 이럴 때는 성격이 발달을 하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성인학대와 방임입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그러면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성인학대 그러면은 왜 성인을 학대하지? 성인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가장 이제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아니면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학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아니 이게 학대를 받으면서 왜 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대부분 학대를 받는 쪽이 여성이죠. 학대를 받아도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 자녀들을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자녀를 지키려고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렇게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배우자를 학대하고 이런 경우는 그 시초가 보통 데이트 폭력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트 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뭐 휴대폰 검사를 하고 뭐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이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헤어지자 그러면 또 막 울면서 매달려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서 우리 가끔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성인 학대와 방임도 아동과 마찬가지죠. 신체적 폭력 이외에 언어적 폭력, 개인 의사결정권, 뭐 기본권, 성적 결정권, 경제권 등의 구속을 고립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부부 간에도 부부 강간이라는 말이 있죠. 성행위를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데이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학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때리기 뭐 꼬집기 뭐 상해를 입히고 막 이런 이거는 물론이고 그게 아니어도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들 뭐 스토커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싫은데 막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성인 학대와 방임이고,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부부간에도 뭐 그런 먹을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거 있죠.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아서. 이것도 바로, 방임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 치명적인, 뭔가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학대일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요, 노인을 시설에 맡겨놓고 자녀가 이사를 갔어요. 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 연락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학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적 문제 가운데 사회적 거부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거부나 배척을 당하고 집단 괴롭힘, 따돌림, 놀림, 또 언어적으로 학대받고 그 표적이 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성별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인종에 대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많은 이제 규모가 커지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눈이 파랗고 금발에 어떤 백인들을 보면은 안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게 동남아인을 보면은 뭔가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아들 아들 이러면서. 네. 저도 아까 제가 삼남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큰오빠를 낳고 둘째 오빠를 낳고 저를 낳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갖다 버리라 그랬대요. 딸 낳았다고.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는데도.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뭐 내리 낳거나
제가 큰 딸이었으면 진짜 갖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특정 어떤 성별에 대해서 이런 것들, 또 뭐 성적 기호, 출신 국가, 정치 신념, 장애 유무, 계층, 외모 이런 걸로 차별과 박해를 받는 거죠. 우리 보통 아직까지도 뭐 어떤 집단에 가면은 회장은 남자가 맡고 부회장은 여자가 맡고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공공연하게 그런 사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학부에는 네, 대표가 여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민주적인 학부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분들은 본의 아니게 배척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인종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또 성 정체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과 박해를 받는 거죠. 그 다음은 범죄와 테러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냥 너무 흉악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죠? 촉법 소년이라고 만 14세 미만은 법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생긴 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만 14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중학생까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때 왜 생겼냐면은 저 피 끓는 젊은 나이 사춘기 방황할 때에 한번 범죄를 했다고 범죄자로 낙인 찍고서 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였는데 요즘에 청소년 범죄를 보면요 애들이 아니에요. 채팅으로 만난 사람하고 뭐 성관계를 맺고 사진을 찍고 뭐 돈을 요구하고 뭐 왕따 시키면서 누구를 막 피나게 때리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주먹으로 한두 방 치고 돈 좀 뺏고 푼돈 뺏고 이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돈 1,000원 뺏겼다 뭐 이러고 말고 한두 대 맞고 그냥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죠. 네, 굉장히 이런 문제가 한번 이런 어떤 범죄와 테러에 노출되게 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심한 건 아니고 가볍게 충돌을 했는데 창문이 몇 개가 깨지고 이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무서워요. 성인이 된 지금도. 근데 우리 뭐 세월호 사건 9.11 테러 이런 걸 이제 겪고 나게 되면은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과밀한 물리적 환경입니다. 네. 우리는 유기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환경학적 측면, 또 사회적 환경, 뭐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밀도를 본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단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땅은 좁고 그리고 뭐 공간의 밀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도 부족하고 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안 좋고 또 개인 차이가 너무 빈부의 차이가 너무 크죠. 누구는 되게 잘 살고 누구는 또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자연 환경 그러니까 요즘 뭐 웰빙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트에 가면은 우리 왜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이런 거 팔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저는 유기농 집었다가 아니야, 나는 무기농이야. 이러고서 내려놓거든요. 저농약. 이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드시겠죠. 이런 어떤 너무 우리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학력 인프레가 높아져가지고 대학은 다 들어오시고 하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때 한 반의 절반 이상은 대학을 못 갔거든요.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아이들을 안 낳지만 저희 집만 해도 셋이었다니까요. 근데 제 주변 제 또래 가운데 5인 집도 꽤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막 7, 9 막 이랬잖아요. 너무 과밀한 물리적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동 아이인 친구들은 그렇게 식탐이 없다 그래요. 먹다가 가만히 냅둬도 그건 내 거니까. 그런데 형제가 많은 집은 먹는 거에서도 경쟁이 붙죠. 서로 막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과밀한 물리적 환경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먹으려고 하고 뭐 서로 뭘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순기능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너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너무나 과밀하게
뭔가 부족하고 막 가난한 사람은 많은데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이럴 때 굉장히 누구에게 줄 것인가.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긴급 지원, 재난지원비 이런 것도 전 국민을 다 주자. 소득 하위 70%까지 주자. 70%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준다고 하니까 다 받고 싶어 그런 거겠지만 너무나 과밀한 물리적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 국민 다 준다는데 내가 못 받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과밀한 환경이 정신건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사이버 환경입니다. 우리 사이버 환경에서 댓글 같은 거 보고 자살을 했던 연예인들 우리 많이 봤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댓글 이력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웃긴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제가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자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우리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다룬 거예요. 저 외국 어디에 살고 있는 교민인데요. 지금 어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의 댓글 이력을 봤더니 다른 댓글에는 네, 제가 의사인데요. 지금 병원이 이렇고요. 또 어디에 갔더니 또 제가 지금 대기업 근무하는데요. 이러면서 댓글을 단다는 거죠. 이렇게 댓글 이력이 공개되면서 자신이 과거에 달았던 댓글을 삭제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만큼 사이버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속한 인터넷 사용 증가로 지식의 격차, 유해성, 이제 인터넷으로 꼭 이제는 뉴스를 TV로만 보지 않아도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기사와 우리 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얼만큼 걸을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자아정체감, 혼미현상, 충동적 성향을 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또 이런 글도 본 적 있어요. 사이버상에서 어떤 남녀 만남 이런 어떤 그런 모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맞선을 보기로 했는데 자기는 키가 180에 어떠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사진도 보고 실제로 만났대요. 그래서 카페를 나갔는데 여성분이 봤는데 그 사진에 봤던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저기 구석에 있던 대머리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래요. 이렇게. 어쨌든 사이버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분절된 자아상, 뭔가 인간관계를 대면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을 획득해야 되고 말하는 거, 말이라는 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라던가 표정, 목소리의 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왜 카톡으로 하면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잘했어. 이게 잘했어 이건지 잘했어 이건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잘했어 이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 분절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에 너무나 유해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그냥 조금만 검색하면 별거 다 나와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게 가치, 윤리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종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 그러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종교의 기본은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다 우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종교는 심리적인 행복을 촉진을 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이외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절에도 여성분이 더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당도 보면 그렇고 물론 그게
남성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분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기도를 하면서 울기 때문이래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감정을 개워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종교는 나 혼자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남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활 양식을 함양하고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있다는 거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아니 종교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다들 좋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교회 분 이렇게 만나면은 그래도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또 권면을 해주세요. 또한 생활 습관도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 글쎄 불교는 불경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제 경험상 보니까 보통 사회복지, 또 보육, 그리고 음악, 피아노, 성악 이쪽은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남들에게 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조금 더 헌신하고 네, 우리 사회복지학부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남에게 좀 더 뭔가 베풀고 헌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오신 분이 많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다른 학과보다 더 좀 순하고 착해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는다, 게임을 한다, 춤을 추러 간다 이러는데 이제 보통 신앙인들은 기도하죠. 저는 부흥회 한다 그러거든요. 혼자 찬송가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그래요. 그래서 혼자 부흥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송가 부르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신만의 그 스트레스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신앙인들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래 입장 바꿔나 보면은 그 사람을 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나 종교의 전념, 즉 종교적 대처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주도성이나 능력과 연합 강한 스트레스에서도 우울증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 평균 수명이 더 높고요. 더 건강하고요. 또 정신질환 이쪽에서도 훨씬 더 보다 나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좋은 양식을 갖게 하니까.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영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환경적 요인이에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